안녕하세요. 신한의 윤희목 수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국내 기업의 부실 리스크에 대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는 다양한 산업에 큰 변화를 야기했는데요. 금융권에 특히 영향을 점검해 보면은 먼저 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에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가 발발했던 1분기 이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리면서 전년 말 대비 무려 30조 원의 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측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유동성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2분기 이후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년 말 대비 무려 120조 원의 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 사업자 대출은 약 507조 원이며 중소법인 대출은 약 61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코로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을 차입을 통해서 충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대출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은 제조업의 경우 작년 2분기, 3분기 대출이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수요 충격이 발생했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장비 업종 위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은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내 셧다운으로 해외여행이 금지가 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항공업, 해운, 숙박, 음식, 도소매업 위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따라서 악영향을 끼친 기업 위주로 대출이 많이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서 금융권의 부실이 크게 증가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금융권의 부실은 실제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연체율이라든지 고정이하 여신이라든지 실제 발생된 부실, 대손 비용 이런 것들에 다 반영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코로나에 따른 미실현된 그런 부실의 규모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부실의 규모라는 부분을 기업과 개인 사업자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의 내려지는 기업은 통상 자기가 영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흔히 한계 기업이라고 칭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한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약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 즉 외관법인 중 외관법인 총 한 24,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약 3,400개, 3,500개 정도가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한계 기업인 상황이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는 기업인데요. 전체 외감 중에 한 15% 비중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2020년에는 이것이 총 5,000개 기업, 전체 외감 법인 중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상당 부분의 자금들이 비제조업 서비스 업종에 상당 부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그 업종이 이미 상대적으로 한계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한계 기업이 추가로 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행이 추정한 5천여 개 기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약 176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 약 10% 정도 부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18조 원의 부실이 잠재해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자기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각종 보는데, 실제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약 40% 이상이 된다 하면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부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차주들을 한국은행은 고위험 차주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한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이 고위험 차주 수는 약 19만 2천 개에 달할 것이고 금액 역시 약 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전부 다 부실화된다고 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로 우측 아래에 파이 차트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 고위험 가구의 업종별 비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영향에 취약했던 도소매, 운수, 보건, 개인 서비스 영역의 비중이 무려 40%가 됩니다. 특히나 이 고위험 차주를 소득 분위별로 나눴을 때 저소득층 1분위부터 3분위 해당되는 비중이 약 40%인 점을 감안해 보면은 약 30조 원의 잠재적인 자영업자 부실이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금융권에서 이런 부실들이 현실화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보신다면 아마 언론지상에서 은행권 실적이 사상 최고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왼쪽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작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금융권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업종에 지원된 규모가 무려 신규 금액으로 약 110조 원, 특히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만기 연장에 지원된 금액이 약 150조에 해당됩니다. 합산해보면 총 260조 원의 규모가 지원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우측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실제 연체율은 2019년에 월별 평균 연체율이 0.58%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오히려 이보다 낮은 0.47%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연체율을 기록함에 따라서 아마 언론지상에서는 금융권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만약에 이런 금융지원 혜택이 없었다고 하면은 실제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됐을지를 추정해 봤는데요. 실제 그 연체율은 실제 기록하는 0.47% 대비 2배나 높은 0.93%로 2배 이상 올라갈 걸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예상되는 바대로 2022년 이후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2022년 이후에도 경기가 부진하거나 국내의 경우에는 백신의 보급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2022년에는 현재 연체율 대비 굉장히 높은 1.25%까지 올라갈 걸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국내 기업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 규모를 한번 추정해 드렸는데요. 기업의 경우 한 개 기업 기준으로 176조 원의 약 10%, 약 18조 원, 자영업자의 경우 약 한 30조 원의 부실이 잠재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고위험 차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렇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한번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은 실제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차주에 대해서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그 잔액이 약 1,637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현재의 평균 대출 2.5% 이율을 역산해서 추정해 보면은 원금은 약 한 6조 5천억이 됩니다. 물론 이 원금 전체가 다 디폴트가 난다라고 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자를 유예했다는 얘기는 현재 이자를 내는 것도 버겁다, 즉 굉장히 유동성 압박에 취해 있는 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차주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비중이 실무적으로 약 30% 정도 됩니다. 이걸 감안할 경우 현재 한 2조 원 정도의 부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실에 대비해서 금융권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실이 연기된 부분들을 감안하여 금융권의 경우에는 작년 대손 비용, 즉 부실 발생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그런 금액들을 대손 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손 비용 규모가 2019년에는 약 3조 7천억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는 이보다 3조 3천억이 증가한 약 7조 원의 비용을 향후에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쌓았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부실이 난다라고 했던 그 금액 대비 쌓아놓은 금액, 그게 이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인데요. 이 부분이 무려 14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런 부실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국내 기업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 규모에 대해서 추정해 드렸는데요. 많게는 기업의 경우 18조 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30조 원, 또한 50조 원, 적게는 이자 유예된 차주를 추정하여 약 2조 원의 부실이 있을 거로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영국이나 미국 등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점진적인 경기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실이 이런 경기 개선에 따라서 하나의 기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인들 시선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문 닫은 가게들도 많고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지금 비관적인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좀 접하는 것들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OECD 중에서 뭐 수익권이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약간 좀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먼저 첫 번째는 그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기저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체감하는 경기와 굉장히 괴리가 있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금융 당국에 의해서 지원됐던 금융 지원 정책 규모가 무려 250조에 달한다.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럼 2021년도에도 우리 대한민국 경기는 좋은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실제 이 금융권에서 부실이 잠재된 규모가 유예된 규모가 일정 부분 있다. 앞서 한국은행 추정치로는 만약에 경기가 실제로 회복이 좀 덜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추정을 해본 결과 연체율이 약 1.25%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걸 실제 금융권에 있는 그 대출채권 잔액이 한 1,400조 됩니다. 그 부분을 한 1.25% 연체율 가정할 경우 무려 한 5조 정도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작년에 은행권, 금융권 단기 순이익이 약 한 12조 원 되니까요. 그 부분의 어떤 충격은 실제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금융당국의 정책이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이지만 이제 만약에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을 경우에 1.25%까지 연체를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게 개선 규모로 한 5조까지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그 5조라는 규모라는 게 은행권 연간 단기 순이익이 한 12조 정도 되는데 그럼 대략해도 절반 거의 육박하는 대단히 큰 부실 규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제 말씀도 연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최근 기사나 이런 걸 보면 특정 호조가 보이고 있다. 또는 뭐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 또 은행권 주식들이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은행권 실적 호조라는 게 정확하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네, 실적 호조라는 부분 첫 번째는 일단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기업 대출이 굉장히 한 15% 이상 늘었다는 외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인플레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일정 부분 하반기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기대치에 따라서 NIM이 개선이 돼서 전반적으로 그 은행권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요. 앞서 또 다시 말씀드린 바대로 실제로 이 부실 차주 이런 현황들이 금융당국의 어떤 지원 하에서 일괄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앞서 제가 한 150조 정도가 대출이 만기 연장됐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자가 상환이 안 되거나 만기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상 일정 부분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전부 정상차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생기거나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된 이 잠재 부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입니까? 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가 은행권은 현실화되고 있는 부실에 대해서 충분한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실제 연체율이 낮은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에서 일괄적인 만기 연장이라든지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효과라고 했는데요. 현재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느린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거시경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부실에 잠재된 규모가 이연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같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올라타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이겨낼 수 있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니까 저도 되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우려도 많이 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